20대 대선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개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파행적 국정 운영을 겪을 때마다 대통령이 이재명이었으면 달랐을 것이라고 지지자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누군가를 탓하기보단 패배의 과정을 복귀하여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생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개딸들은 여전히 이찍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찍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중 윤석열 지지로 이탈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재명을 찍어주지 않은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이탈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 중 대다수는 윤석열에게 호감이 있어 찍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이런 투표 행태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만 아니었다면 20대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당선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재명 반대자들을 비하하는 의도로 내뱉는 이찍이라는 말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됩니다. 이찍이라는 말엔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은 필패의 후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윤석열을 유일하게 이기지 못했으며 윤석열 집권 이후로도 제1당의 당대표로 폭정을 막아내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보이던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가 되면 반대자들도 자신을 찍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정작 반대자들은 자신의 신념까지 내려놓으며 이재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향한 비판적 인식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했고 이러한 오만함이 20대 대선 패배라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찍들이 당선시킨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오만함과 이찍만을 외치는 개딸들의 무식함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폭정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찍을 내뱉을수록 윤석열 반대의 동력은 하나로 모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내일은 이제 그 17일 원래 저희가 토요일을 녹음을 하는데 이제 내일은 좀 저희 개인 일정 관계로 이제 하루 앞당겨서 좀 급하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찍 타령 요즘 요 근래 들어가지고 갑자기 트위터에서 다시 좀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요새 뭐 좀 이제 윤석열한테 긁히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막 그 원망을 돌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아니면 혹시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정봉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봉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정봉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찍 그런데 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그 말 자체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찍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잘못했다 일찍 할게 뭐 이제는 이제 이찍이겠지. 이제는 진짜 이찍 해야 되겠지. 다음 선거 때는 아니다. 다음 선거 때도 이찍 해야죠. 원내 1당. 그렇지 원내 1당이니까. 예. 뭐 그럼 뭐 다음 선거 때 우리가 잘못했다 일찍 해줄게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럴 것도 안 되다가 니들 때문에 졌어 그러면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럼 계속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 봐야 니들은 못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당신들 때문에 졌어. 우리는 당신들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어떤 자기 고백도 되는 거고 이재명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 프레이밍으로 뭐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 해가지고 좀 구속으로 내몰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겠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이거는. 나는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정말 민주당에서 그 대선 백서 내고 그리고 막 개딸도 반성하면서 우리가 영업 잘못했다 방식 바꿨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자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그쵸. 예. 쟤들 정신 차리고 이제 칼 가는구나. 좆됐다 이거 어떻게 막지 막 그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3년 지났는데 이제 뭐 2년 남았잖아. 다음 대선까지.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찍이찍거리고 있으면 매우 땡큐합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그 사람 몇 명 안 되는 채널에도 가끔 와가지고 억울을 끌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주는 안 오셨다. 이번 주는 안 오셨더라고요. 이번 주 욕 한마디 하는 사람 하나 있던데 또. 아 그래요? 뭐 지랄하네 그런 사람 하나 있던데. 하여튼 그 원래 오던 분은 아니죠. 네. 예. 그 양반은 제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한마디 적어놨더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안 오는 건지. 한마디 하니까 안 오잖아. 좀 안쓰러워가지고 진짜로 왜 그러나 싶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 좀 차렸.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에 적은 거랑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니들 그래가지고 진짜로 니들은 평생 그래가지고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이 난 들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사실 저렇게 간절한데 뭐 그렇게 졌으면서도 자기들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누구도 자기들 정치 적어도 선거판에서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걸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정치 우리 지금 정독질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야. 정치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치의 본질은 적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늘려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행태가 적을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적을 규정하는 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 되게 이게 전반적인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서인가 싶기도 한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 이렇게 그냥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몰입하게 되면 또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보면은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넓은 영역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호불호에 대한 입장 표명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불호 또 심지어는 이제 불호를 넘어서 이제 혐오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 제가 이제 누가 이 책을 썼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네. 근현대사의 이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어떤 지식사회의 붕괴에 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식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지식인들이 점점 기술자화 되어 간다. 그러니까 지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추종하다 보니까 지식 자체의 깊이가 얕아지고 원리 원칙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대중화되기는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대중화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자면 스스로 머리가 굵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예전에는 이제 좀 더 과거에는 확고부동한 지식인이 있었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지식인들이 있었고 대중들은 그보다 이제 깊이는 한참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지식이 평준화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질적으로 확 향상되지는 못했다. 과거의 지식인 수준으로 질적으로 확 향상되지 못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알 것 같거든. 판단을 쉽게 해가지고 그 뭔가 이제 결론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편이 쉽게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 전, 150년 전 그때 얘기예요. 언제나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역사 돌고 돈다 그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뭐 그 인쇄 발달한 그러니까 인쇄술이 나와서 이제 지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쭉 오다가 지금 요 근래 한 50년 하고 난 30년 안에는 굉장히 지식을 전파하는 매체의 발달 속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제 확 패러다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로 지금 이제 집에 백과사전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백과사전 전집 막 있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어지간한 집에는 네. 국어사전 한 질씩 다 있었죠. 그 사전도 다 뭐 국어사전, 영어사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다 들고 다니잖아 지금은. 네네. 그 수준이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진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그 책 썼을 때보다 지금 또 훨씬 더 그 현상이 더 심해진 거야 말하자면은.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이 쉽게 갈리고 쉽게 판단을 규정 지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좀 한 번씩은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옳은가. 좀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도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결국 이런 좀 어중간한 지점에서 뭔가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 방송의 근간이죠. 뭔가 기본소득에 대한 끝없는 반대와 네. 그다음에 그 외에는 좀 어정쩡한 네, 어정쩡한 네. 너무 포지션을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갖지 네. 말자. 뭐. 왜냐하면 이제 그 근본적으로 깔아있겠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좆도 모른다. 나는 좆도 모른다라. 그 다음에 뭐든 간에 명확하게 확실하다고 믿을 순간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여지는 네, 남겨둬야 남겨둬야 되는 둬야죠. 거죠. 예. 네. 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뒤집어 버릴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개딸들이 이직하시는데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 당신들 지금 얼굴에 계속 찜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만약에 중세 유럽에 태어났다면 음. 갈릴레오를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지구가 왜 돌아? 막 이러면서. 아니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저기 동네 선술집에서 막 여급이나 쫓아다니고 그랬을 거야. 갈릴레오 누구야? 그러면 몰라. 그러고 얼마나 팔자 좋게 살았을까. 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그 영유아나 이제 그 청소년들까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전주 대비인가 2,800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대유행이 아닌가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SNS상에서 봐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그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의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싶고 이번 주에 또 온열 환자가 급증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인가 300배 증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기온에 의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18년이니까 아마도 기상 관측 이후 같은데 기상 관측을 그때 뭐 일제시대 때부터 기상 관측 했겠지. 그러니까 118년 만에 열대야가 가장 지금 열대야 기간이 가장 긴 여름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계속 기록 갱신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네. 요 근래 밤에 나가봐도 29도 막 30도 그렇거든. 그렇죠. 이게 20한 7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게 한 20한 7, 8도 돼야 되잖아요. 27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28도 이상이 되면은 열대야라고 그러죠. 열대야라고 그러니까. 그 서늘한 기온 느낄 수 있는 게 새벽 한 4시 이후나 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한 2시간 정도? 잠깐 그렇고는 계속 30도 위야 기온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좀 이 정도면 진짜로 온열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정도면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놔야 할 수준인 것 같은데 별다른 액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 정부는 정말로 디테일이 없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민생이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전혀 없어 보인다.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정치신세계에서 이번 주에 아마 이게 정치신세계에서 만든 매체 같은데 왜냐하면 발행인이 이제 김남훈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거표님이 뭐 기자로 들어가가지고 글 쓰고 있으니까 정신에서 만들었겠지. 프레임 메이커라는 이제 그 온라인 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즘 신문이라는 말 안 쓸라나? 그게 그러니까 정식 언론 매체는 아마 아니겠죠. 아니 정치 매체 같은데 그 청소년 저기 뭐야 보호 책임자도 따로 붙어 있고 한 거 보니까 그거 다 장난 같아 보이던데. 그래요? 그냥 홈페이지 열어놓고 글 쓰는 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언론 매체면은 그 무슨 번호 같은 게 넘버가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될 거예요. 등록 예. 넘버 같은 거? 예. 언론사로 등록되는 그걸 제가 못 찾았거든요. 아무튼 뭐 매체를 표방한 홈페이지든 지금 이제 기고문들이 그럼 기사가 아니고 기고문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커뮤니티 기능도 하는 이제 그런 홈페이지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관심 만관부. 네네. 만관부 하겠습니다. 네. 가피님한테 뭐 여쭤봐야 되나? 지금 라이브 중이실 거라 가지고. 맞네. 네, 지금 뭐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또 김선 전 행정관님도 기고문을 특별 기고문 올려주셨어요.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자료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인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사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웰컴퓨터 팟딱 기념 이벤트 네네. 지금 녹음일 오늘 저녁에 이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첨 25만 9천 원 상당의 이제 에이수스 유무선 복합 키보드 네,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네. 키보드를 걸고 했던 이제 이벤트에 당첨자가 나왔는데 트위터 이제 계정명이 KISUHO 닉네임이 이제 그루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웰컴퓨터 계정에 이제 그 웰컴퓨터 계정에 쪽지를 보내셔가지고 뭐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키보드를 배송해드리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금빵이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 아, 네. 뭐 다시 주문할 수 있나요, 다시? 아니면 주문 메뉴 뜨고 이제 떴다가 또 완판되면 또 쉬었다가 또 뜨고 그런 식인데 뭐 지금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원성이 계속 자자해가지고 지역 사회. 네. 막 급하게 막 아까 트윗 보니까 60개 구웠더니만은 동네에서 하도 팔으라 그래가지고 60개 구웠더니 한 사람이 20개씩 사가더라. 빨리 대량 생산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아드님 좀 모셔가지고 임금 주시면서 그 대량 생산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클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드님이 굉장히 요리를 잘해요. 예. 자격증도 있고 지금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런 거. 기술자. 네. 그래서 아무튼 소금빵 좀 더 이제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이거 금방 가족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예. 네. 흐뭇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코나이가 압수수색됐다는 소식이 주초에 들려왔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13일 날 그 서울 영등포에 이제 코나이 본사가 있거든요. 영등포 이걸로도 이제 많이 깠었는데 뭐 코나이가 뭐 저기 그 뭐 지역 상품권 발행하면서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대기업 상품들을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뭐 중앙으로 돈이 다 몰리는 걸 지역 상품권이 막아준다, 뭐 지역 상권 살린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코나이도 본사는 서울 영등포에 있으면 서울로 돈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영등포 이제 본사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 검찰은 코나이의 자금 흐름에서 비정상적인 단서를 포착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코나이 압수색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 기사 헤드라인만 보시고 이거 저 이재명이랑 관련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셨는데 그 건은 아니고 이재명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코나이 수사 들어갔던 거는 그 21년 대선 이제 연말쯤에 이제 국힘에서 막 저 이재명이랑 코나이랑 붙어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었거든요. 수사를 네네. 했는데 이게 그 이제 그때 이제 국힘이 멍청하게 낙전 가지고 건 거야 이거를. 저 코너에 낙전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태클 걸어가지고 수사가 들어갔던 건데 당시 이제 경찰이 이제 내사를 해보니까 코너아이랑 경기도랑 당시에 이제 계약 기간이 3년이었는데 낙전이 발생하는 게 5년부터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뭐 3년 지나서 재계약하면 몰라도 그 5년 지나면 좀 낙전 발생하는데 이걸로는 뭐 낙전을 코너아이가 빼먹는다고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사라고 그냥 수사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해버렸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검찰이 22년인가 다시 이제 재수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코너아이가 또 이제 뭐 혐의 없 코너아이가 그냥 수사 안 했어요 그냥. 네네. 그런 식으로 지나가버는 그런 케이스고 그 건이랑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상품권 충전금 있잖아요. 사용자 이용자들이 네네. 돈 내고 상품권 사갈 거 아닙니까? 그 충전금을 코너아이 측에서 일부 유용했다는 이제 혐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혐의가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감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너아이가 경기도 시군 28곳 이 기사에 지역 화피라고 되어 있어요. 짜증나네. 네네. 일단 이거 뭐예요? 지역 상품권 이용자들이 충전하는 금액 등을 선수금 계좌 한 곳으로 모은 뒤 회사 계좌로 빼돌려 회사채 등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전금을 이제 이상하게 유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코너아이 경영진에게 횡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넘겨가지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코너아이가 이 기사에 따르면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2,261억 원을 운영하면서 26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매년 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26억으로 수익 26원이면 그렇게 안 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코너아이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여기. 30명도 안 되든가 뭐 그럴 걸 아마. 굉장히 작은 회사였고 그러면 그런 회사 26억 원 나왔으면 적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또 전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시 이제 이재명이랑 유착 관계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이걸로 압력이 들어갔지만은 달려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실제로 이제 이재명 측 인사 몇 명이 코너아이에 뭐 갔다 그런 얘기도 마술사도 있고 그 저기 이재명 따까리 경찰놈도 있고 전직 경찰놈도 있고 용산 네. 용산 출신이던가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뭐 용산 참사 네. 무마하려고 여론전 했던 네 그렇습니다. 그 새끼인데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21년 때 그때 수사 들어갔을 때 경기도 경찰청에서 수사 들어갔을 때 이건 무모한 게 그놈 아닌가? 마침 코너에 경찰 출신이 있으니까 경찰 꽤 핵심 인물이었던 이명박 때 핵심 인물이었던 경찰 출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이재명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근데 다만 이제 기사에서 전망하기도 뭔가 이재명이랑 연관된 걸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경찰 출신 그 사람이 좀 재미난 사람이긴 해요. 그 사람이 그 코나이 중국 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뜬금없이 중국 법인장으로 갔다가. 네네. 그 사람이랑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국 쪽이랑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중요한 일을 뭔가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저는 언제나 이제 이 양반 이 인간 이야기하면 이제 김희성을 항상 까죠. 용산 참사 를 직접적인 소재로 다룬 영화에 출연을 했거든 김희성이. 그 누구야 그 G.O.D 출신 배우 누구야? 윤계상 씨. 윤계상이 변호사로 나오고 김희성이 이제 또 검사로 나오는. 네네네. 소수 의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용산 참사 거기서 이제. 그래서 김은성은 그 영화 출연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당시에 여론전 어떻게 했는지 다 봤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랬던 인간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최근에 이제 TMF 관련해 가지고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이제 좀 여론도 굉장히 험악한 면도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코너에 압수수색 들어왔던 거 이거는 조금은 저는 좀 시류를 그러니까 이런 기류 속에 어떻게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해요. 왜냐면 이거 그 TMF가 결국 그렇게 이제 말아본 게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돌려막기 하다가 말아먹었는데 그거는 이 결제 대금 가지고 딴짓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코너에도 지금 이거 보면 일정 부분 결제 대금과 딴짓하다 걸린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노렸어야 되는데 예. 낙전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집을 잡을 거면 그때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 제주도도 지역 상품권이 아마 제가 알기로 코나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한테 좀 물어보고 하든가. 그러니까 너무 허접하다니까. 예. 저는 아직도 이 코나이가 결제 대금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더 큰 굿즈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추측을 하는데 안 그러고서는 이재명이 저렇게 목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충전금부터 의심을 해봤어야 네. 하죠. 예. 이쪽은 아무튼 관련 목표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네. 이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빼먹으려면 빼먹을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낙전보다 더 큰 거는 충전금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실 뭐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거 노리고 이제 상품권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뭐 그거 백화점이나 뭐 이제 여러 그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들은 다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그 돈을 단기간에 굴려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그 돈놀이라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 상품권도 구조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 TMF 같은 거랑.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는 차이점이 이제 그 할인율을 국가가 나라 돈으로 보장을 하겠다고 이재명이 계속 지금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선순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선순환을 증명을 하려면은 확실히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서 거기서 세수가 얼마간 더 고쳤다라는 그런 증명자를 내놔야 되는데 저기 기본소득이랑 마찬가지로 선순환이라는 건 결국 세금이 더 많이 거쳐가지고 세수가 늘어가지고 계속 뭐 일정 부분에 약간의 자금만 계속 투입하면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는 지역 상품권도 지금 몇 년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실험이 사실 그 실적이 계속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입증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말로만 혹은 이제 그렇게 됐을 거야라는 뭐 뇌피셜이죠. 뭐 경기연구원 같은 데서도 구체적으로 딱딱 짚어가지고 얘기한 건 없어요 사실 보면은. 네네. 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그랬던 게 그 국회 연구처였나 어디였지? 그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상품권 그 연구 조세지정연구원? 지역상품권 저 연구한 데가 어디였지? 거기가 KDI? KDI였나? KDI. 예. 사실상의 효과가 없었다. 그렇죠.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이제 뭐 얘기했던 데는 이제 뭐 KDI 같은 기관들. 예, 그러니까는 소비 지출 증가 폭이 뭐 미미했다. 그게 이제 KDI 그렇죠. 보고서였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래요. 지역 상품권이라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과연 그걸로 상권을 살릴 수가 있겠는가? 저희가 예전에 네. 거의 초창기 때 이 네. 지역 상품권의 그 선순환의 허점을 네. 비유한다고 그 무한 동력 얘기를 했지만 이게 되면 무한 동력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로스- 에너지가 끝없이 생산되는 거죠. 네. 로스가 없이 네. 말이 안 되지. 무한동력 보면은 별의별 그냥 이렇게 한 초등학생들이 보면 속을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무한동력이 그런 거죠. 발전기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발전기 축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러면 바퀴를 차도 굴리고 발전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발전된 전기로 다시 모터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바퀴에 부하가 걸리면 그만큼 전기가 발전이 덜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를 안 따주고 이제 계속 뭐 그냥 툭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속을 만한 그런 아젠다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TMF 사태에 지원해가지고 좀 관련 법규를 많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민주당이 할 것 같지는 않거든. 국힘이 해야 될 텐데 국힘이 그만큼 똘똘할지가 참 기대를 못 하겠어요 사실. 이거 근데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참 사실 뭐 그래서 최초의 낙전 수익이랑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거는 그래도 초창기에 좀 지적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인천시라던가 상당수의 지자체는 아주 끄트머리에 이제 마지못해서 경기도까지도 그렇죠.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논란의 여지를 없앴거든요. 자기들 뭐 관리 기금 통장인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때려 넣으라고 낙전을.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또 다른 이제 법률적인 허점이 없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지역 상품권으로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면 팀앱으로도 UMF로도 살아나는 거야. 그런 걸로도 사실. 그렇죠. 해피머니도 보면 골목 그 저기 상점들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가맹들도 그런 거 많이 늘었거든.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네네. 뭐 대기업 체인들도 골목에 있으면 골목 상권 아니야. 파리바게뜨 골목에 있으면 골목 상권이지. 파리바게뜨가 뭐 대기업 그 파리바게뜨 빵집 주인이 뭐 갑부 대기업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그 가맹점주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뭐 모든 상품권이 다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가맹 다 그 가게들도 이렇게 이래저래 결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지역 상품권이 지급이 됐을 때, 전 국민 지급이 됐을 때 편의점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편의점도 그냥 점주니까. 저 편의점에서 담배 왕창 팔아펴고 오래 다니까 어때요? 그래서 참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번 또 지역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길래 잠깐 해보자면은. 네네. 또 일단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잘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김경수 복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광복절 지났으니까 김경수 사면 복권 됐겠죠. 그렇죠. 어제 0시부로 네. 복권된 거죠. 뭐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찾겠다 뭐 이제 뭐 자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역할을 찾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SNS 글도 썼던데 자 이제 8월 15일 날 데일리안이 이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차기 대권이고 호감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김경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결과가 보면 이재명이 28.5%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19.8%, 조국이 8.7, 오세훈이 7.4, 홍준표 6.2, 그리고 김경수 5.4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김동연이 밑에 4.9. 그리고 이제 허광관의 인물이 없다가 7.1이고 잘 모르겠다가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보면은 이재명이 1위긴 한데 지금 요 나머지 지금 여권 후보들 다 합치면은 33.4%. 그러면 그럼 야권 다 합치면 야권이 이기겠구나. 그렇죠. 야권이 이기죠. 아직은 다 합치면 야권이 이겨요. 이런 거는. 그럼 이제 지금 이 조사 추세대로라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네요. 아직 좀 굳건하죠. 근데 이제 항상 뭐 막판에 가봐야지 아는 거지. 왜냐면은 뭐 그 이제 당시 2021년이죠. 네. 양당에서 네. 그 대선 후보 이렇게 경선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뭐 그냥 이재명 뭐 대통령 다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앞서 이제 인트로에도 얘기했지만 5만에서 졌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고 이제 엄청 거드름 피우다가 버드름 피우고 저 이 동네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동네 가면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네. 자기 딴에는 맞춤형이랍시고 그 이제 뭐 내부 논리가 충돌이 일어날 만한 그런 소리들을 여기저기 막 던지고 다녔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뭐 그냥 그런 그렇죠. 거였죠. 네, 그런 거였죠. 민주당 찍어 주십시오. 네. 개딸들도 그러고 다녔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될 뻔했죠. 위험했습니다. 0.7% 차인데. 그러니까 이직 타령 계속 하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연은 참 김경수만도 못해. 그렇게 그 SNS에 이상한 쇼질이나 하고 하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지. 이 사람은. 그래도 뭐 0.5% 차이면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물론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자기는 현역 지사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한동안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복권돼 가지고 쭉 나왔는데 5.4% 어쨌든 자기보다는 높은 호감도를 받았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다 시작입니다. 근데 참담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야권 후보로 나온 게 여기 조사해 보면 4명 있잖아. 네네.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제 김동연 이렇게 네. 4명인데 그나마 김경수인 거야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죠. 참 그래서 인물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양당 공이 좀 그런 상황이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만약 이 조사가 들어왔으면 호감가는 인물이 없다. 7.1% 호감가는 인물이 없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김경수 때문에 좀 긁히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광분하고 있는 개딸들이 광분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네, 이 박원석
박원석 전 우리 세밀의 네. 예, 일원이기도 하셨고 네. 예, 전 이제 의원이 네. 그 쏘아 올렸죠. 쏘아 올린 공. 예, 시사 프로에 나와서 네. 쏘아 올렸는데 이게 이어졌습니다. 그냥 그러고 이 정봉주는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질 않나. 네. 우선 뭐 명팔이 내가 명팔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후보들 얘기는 아니다.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막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거든. 네. 아이 뭐 누구냐고. 아, 그걸 지금 전당대회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런 것지는 않고. 네. 뭐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뭐 이제 전봉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정봉주는 그 얼굴에 뭐 돈을 엄청 쓰나 보더라. 네네네네. 그 제가 정봉주한테 받은 이제 그 나콤수 시절이니까 그것도 십몇 년 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받은 명함보다 요즘에 얼굴이 더 젊어. 안티에이징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대체 또 안티에이징 돈을.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수술이라 그러지? 좀 처진 거 이렇게 잘라내는. 땡기고 하는 거. 예. 뭐 리프팅 그런 거. 리프팅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눈 밑 처지면 이렇게 살이 뭉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눈살 같은데 네. 그런 거 이제 좀 잘라내고 네. 뭐 그런 거 한 것 같더라고. 안경 뒤로 보이는 눈이 이렇게 굉장히 매끈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예리해. 정말 칼로 짠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어색하죠 보면은. 네네. 또 뭐 정봉주도 뭐 항상 그 농담 같지 않게 정말 큰 꿈을 꾸는 사람이니까 정말 대통령이라 나올 생각이. 옛날에 미군스 때 그 미군스 회원들이 맨날 그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막 대권 주자 정봉주 막 그러고 네. 정봉주 만으로 나오면 막 영부인 막 그러고 그랬다고. 어쨌든 예 이재명 명팔이라는 용어를 아예 제대로 그냥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봉주가 그 인터뷰에 말미에 그랬죠. 지금 뭐 전당대회 후보들이 아니라 이 얘기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명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찔리는 사람이 범인이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8월 13일 이제 한국경제 기사를 하나 봅시다. 제목 이래요. 감히 이재명 체제를 흔들어 정봉주 명팔이 발언 역풍 맞았다. 역풍이 아니지 사실 이건 예상했던 바겠지. 정봉주도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겠지. 이 발언이 호응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발끈했냐. 대표 주자가 양문석 13일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정봉주를 잃어버렸다. 내일이라도 당원들께 사죄한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저는 정봉주 형님을 안아드리려고 한다. 아우, 형님 진짜 뭐 형님이요. 얼굴 보면 양문석이 형님 같은데. 그렇기도 하네요. 예. 양문석 또 얼른 그 저기 아파트로 돈 벌어 가지고 얼굴 좀 땡기고 해야지. 내일까지는 비록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지언정 기다리려고 한다. 뭔데 뭐 별로 이제 기다려봤자 소득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 나왔던 전원대회 이제 그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발끈했어요 지금. 네. 김민석 이야기는 김민석 발언은 소개가 안 됐는데 여기 기사에 아무튼 요중에 이제 그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 이 양반이 지금 3위거든요. 정봉주 바로 밑에 있거든. 이 사람이 그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그 모르겠어요. 본회의장에서 네. 국민의원들 뭐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 사람일 겁니다. 이 양반이 이제 12일날 SNS에 또 이런 글을 적었어요. 누가 앞에서 이재명을 팔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넘겼는가? 앞과 뒤가 다른 자, 오로지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몰두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표를 파는 자 아닌가?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과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어디 한번 계속 공격해 보시라. 김병주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겨누는 화살을 기필코 모두 부러뜨리겠다. 아, 호위무사. 이거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 빤다. 야 이쯤 돼야지 지금 민주당에서 뺏겨달라면 이쯤 해야 되는구나. 와. 강선우도 뭐 비슷한 얘기 했죠. 네. 뭐 강선우도 그렇고 뭐 한준호도 그렇고 이제 뭐 전현희도 그렇고 다들 이제 한 마디씩 얹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김병주가 군인 출신이란 말이죠. 네. 나름 별도 달고 심지어 대장 출신이네. 야. 14개.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갔네. 별내기까지 단 인간이 참. 이재명 호위무사 하겠다고. 야. 네. 참 이 최소한의 가오도 없구나 이 사람은. 네. 멋집니다. 네. 네. 이쯤 돼야 되나 보다 진짜 지금 네. 민주당에서 뭐 하려면은. 그리고 또 든든한 또 다른 이재명의 호위무사 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다. 이재명 팔이 누가 하고 있느냐.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아니라는 얘기인지. 네.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명파리가 대체 누군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현희는 또 이제 뭐 정치에는 신의와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대 동지를 배신하지 않고 뒤에서 칼을 꽂지 않는다는 철학을 평생 실천해 왔다. 당신이 전현희가 그랬다고? 우리 막 탈당할 때 공격하지 않았나? 공격도 했었고 뭐 이 양반도 그 연 대표님이 예전에 저기 후원회장 맡고 그러지 않았었나?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네. 워낙 뭐 한두 사람이었어야죠. 그러니까 뭘 칼을 안 꽂아. 자, 강선우는 이제 뭐 이거 지난주에 소개했던 발언 같은데 억광보약 대종세상 기본사에 이재명의 먹선이즘 참 많이 팔았다. 더 팔겠다. 아, 네. 많이 파시고요. 네. 네. 많이 팔아 주십시오. 별로 이제 머리에 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네. 발언이었고 이제 김지호는 직접적인 명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죠. 좀 이거 좀 김지호 말이 대가리 많이 굵어졌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언인데 원래 장수를 치기 전에 말부터 베는 것이다. 이 얼마나 캐캐묵은 클리셰입니까? 실제로 뭐 장수를 치기 전에 말부터 벨까 과연? 누가 전쟁에서 이 표현 저는 정말 지금 꺼내는 게 정말 병신 같다고 생각한 너무 병신 같고 캐캐묵었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에서 죽은 장수들 평균 한번 내볼까요? 말 베어져가지고 죽은 장수 몇 명 있는지 90%는 화살 맞아 죽었을 거야. 총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면 기병창에 찔려 죽지. 누가 말부터 베어주고 말 베는 게 더 힘들어 이 무식한 새끼야. 그래서 이딴 표현은 처음 쓸 때는 참신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와서는 되게 병신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전 좀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말부터 베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명파리를 적용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지호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같아요. 개딸도 공격하는 거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을 향하는 거다. 저 명파리 예, 타령하는 게 명파리를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개딸 선동용 네. 멘트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천명파리로 악마하고 공격하고 매장할지 모르겠으나 나부터 밟고 가. 네가 뭔데? 야, 그러니까 뭐 정봉주 뭐 좋아할 리가 없겠지만 제가 근데 굳이 민주당 연약에서 따지면은 정말 잡배잖아요. 김지원 이 새끼는 그냥 성남시장촌에 딱가리던 놈 아니야. 네. 이런 놈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와가지고 정보원장한테 나를 밟고 가야 될 것이 당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 뭐 나름 김지호는 네. 이재명을 위해서 네.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불출마가 됐죠. 불출마 네. 당했죠. 이번 네. 총선 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충신의 포지션을 그 김지호 왜 불출마 시켰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김지호가 만약에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쪽에서 공격을 했을 거야. 과거를 캐가지고 바른 소리잖아 이 새끼. 바른 소리죠. 네. 네, 네. 그거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재명한테 타격이 안 갈까요? 그 과거가 캐내어지면은. 글쎄요. 총선 때 그러니까 김지호 같은 애들이 김지호는 혹은 그 여자 누구야? 지금 이재명 의원실에 있는 여자 누굽니까? 그 비서.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재명 과거가 다시 재조명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다른 데는 몰라도. 그리고 계속 던지다 보면 언론에서 물 수도 있거든. 김지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총선 후보가 됐으면은 얘 과거에 온라인에서 댓글로 사람들 욕하고 다니는 새끼다. 그거 계속 캐내가지고 그때 자료 쌓아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얘 바른 소리 잡아내려고 쌓아놓은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바른 소리 자료 많죠. 네. 네. 그거 던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재명 과거까지 다시 또 재조명된단 말이야. 그래서 김지호 같은 애는 이재명이 권력 잡고 있는 한 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치면은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뭐 이렇게 청와대에 불러 들여가지고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얘는 출마를 못 시킬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갔다가 물러나고 나면 그 뒤에 얘가 뭐 정치하려고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재명이 메인 이벤트로 있는 한은 얘는 절대 못 나오려 해요. 그래서 뭐 밟고 가네 마네 이거 허세도 이만저만한 게 아닌데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자기 등 뒤에 이재명이 있으니까. 나를 밟고 가라는 소리는 사실 이재명 밟고 가라는 소리가 된 거야 얘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재명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러니까 김현지
김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숨겨놨잖아. 이재명이 의원실에 짱박아 놨잖아. 그렇죠. 보좌관이죠. 네. 아니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일 높은 자리. 대장 비서 좀 의원실에서. 되겠지. 대장 비서관 좀 되겠지. 근데 그 양반도 출마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나오는 순간 이재명 과거가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잖아. 그걸 제일 많이 캐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못 나오고 김주호도 지금 김주호는 지금 당직 좀 뭐 당대표 되어가지고 당대표실에서 좀 뛰고 그랬었는데 얘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깝치면 깝칠수록 이재명한테 별로 좋은 게 못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얘는 지금 자기 정치 욕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툭 치고 나온 건데 이게 과연 뭐 그 이재명 친위대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친명 인사에 때문에 김주호 입닥치라고 했을 거예요. 너는 새끼야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지 이따위로 지금 깝치지 말라고 아주 크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얘한테. 정봉대도 뭐 자기를 바꿔 가라는 등으로 이렇게 허세까지 부리고. 네, 뭐 이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허세 한 마디가 얘가 스스로 자기가 명팔이라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야. 그런 면에서 보면 네가 뭔데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 사실. 네가 뭔데 뭐네 밟고 말고 할게 뭐인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 없는데 내 뒤에 이재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멍청한 짓이었다. 김주호 이렇게 발끈하고 나온 거는. 그냥 자기 욕심 부린 거다. 자기 욕심으로 허세 부린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날뛰고 있는데 정봉주가 정봉주가 더 세게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박원석 전 의원이 한 얘기인데 네. 이 기자들한테 박원석 전 의원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했다 그랬던가 아니면 그 기자들 모아놓고 백브리핑식으로 이렇게 몰래 뒷담화를 깠다 그랬나 했던.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못 된다, 네.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를 갑자기 본격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말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충심해서 네. 이재명 잘 되라고 한 얘기다.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안 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그 기자회견 때 그 기자들이 이제 박원석 의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 뭐 대충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안 했다고는 안 하고 좀 과장되게 전달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런 얘기했죠. 식으로 네.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겼어요. 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딱 잘 자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름 정봉주가 세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세게 나왔어요. 네. 아예 구체적인 그 발언까지 했다고 자기가 네네. 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파리에서의 연장인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약간 공세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못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가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뭐야 조그마한 비판에도 발끈하고 네. 이거거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깔아 뭉개버리고 네. 이거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통령이 못 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다 이거지 정봉주는 지금 김민석 이렇게 띄워주고 네. 김민석 띄워준 거에 빈정이 확 산 거지 사실. 나를 견제한다 네. 이거지. 네. 이재명이 보기에 정봉주는 제어를 못할 인물로 보였겠지. 아무도 그 옛날에 안 좋은 그것도 있고 안 좋은 그렇죠. 둘이 사이 안 좋은 과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정봉주도 딱 보면은 그 욕심이 드글드글한. 아니 그 이제 박스 떼기의 원한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근데 근데 그래도 이제 한번 그 정봉주 자기 팟캐스트에 이재명 불러가지고 대충 풀었잖아요. 대충. 그게 푼다고 풀리나 그게. 푼다고 풀리진 않을 수는 없죠. 실제 그러니까 감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뒤로 뭐 정봉주는 나름 이재명 뒤에서 많이 밀어줬잖아요. 지 팟캐스트 물론 이제 그 개딸들 지지 받으려고 코인 땡기려고 한 거지만 장사를 네. 그러니까 계속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봉주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치가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거지 이재명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 쉬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봉주의 그 팬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모르겠다 얼마나 될지. 한때는 50만 넘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성기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죽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무튼 정봉주가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게 이재명 체제가 굳어지면 자기는 이제 유튜버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럼요. 배지 달아야지. 그러니까 달고 싶겠지. 근데 정청래도 친구 정청래는 막 봐봐.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네. 뭐 법사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몽주 다시 정치 욕심을 좀 세게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부득부득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네. 사실 거의 포기할 시점에 다다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거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정봉주는.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그럼 대체 얘기했던 그 명파리가 뭐냐 이걸 이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거 이제 8월 14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래요. 50만 원 입금하셨나부터 묻는다. 명팔이 지목된 혁신회의. 이게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이거죠. 네. 그 강 의원이 대표로 하던. 네. 이제 기사 그 서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은 친명 외곽 조직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소속이다. 혁신회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접한 적이 없다. 그는 정치 모임이라면 있을 법한 지평부의 활동 보고도 한 번도 못 접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니까 본인 소속된 소속은 되어 있는데 혁신회의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돈은 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인사의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원외 인사는 최근 연간 회비 80만 원을 내고 혁신회의에 가입했다. 그는 주변에 120만 원을 낸 원외 인사도 있다며 원외는 갈 곳이 없다 보니 친명 조직이라는 말에 혹했다고 했다. 네네. 되게 좀 이제 좀 이상해요. 가입하려면 돈부터 내라. 그러는 이제 그 친명 조직이 있는데 정작 가입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누가 대장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회비는 뭐 정액제가 아닌가 봐요. 네. 성의를 보이시면 누구는 80 냈다 그러고 누구는 120 네. 냈다 그러고. 골 때리는 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 하나 보면은 8월 10일 날 김두관이 이제 혁신회의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이날 정봉주도 명파리 척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명파리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 했던 얘기인데 요 두 발언이 동시에 지금 이제 더민주 혁신회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좀 이제 좀 드라마자 보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그래서 혁신회의는 총선 때 이제 많이들 저희도 방송에서 다룬 적 있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강 의원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강 의원이 지금 상임 대표예요. 그렇죠. 네네. 그놈의 강 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했다 떨어졌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조직이 굉장히 커요. 임원급인 상임위원이 120명이야. 120여 명 중에 120여 명 중에 총 70여 명이 이제 총선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 31명이 지금 초선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사할 때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더민주 혁신회의가 민주당 초선의 최대 격파가 됐어요. 이거 상당수가 이제 그 운동권 애들. 그러겠죠. 운동권 애들 아니면 뭐 이재명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 주 구성 메인스트림이 이 조직 안에서 메인스트림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여기는 확실한 그 친명 친위대 중에서도 뭐 SS 그 나치로 치면 SS 애들 그쯤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선 후에는 또 이제 주요 당직을 꿰찼다고 합니다.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출범한 혁신의 2기에서는 김우영, 윤종균, 황명선 등이 이제 주축이 됐는데 이 김우영이 지금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에요. 윤종균은 원내 대변인이고 황명선은 조직 사무부총장인데 얘네들이 다 초선이란 말이지.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더민주 혁신회는 원래 초선 가입이 이제 의원들은 초선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재선 3선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전현희. 네. 그리고 이제 강선우, 김성원. 조금 전현희가 3선이야? 뭐 중간에 이제 내리는 아닌데 띄엄띄엄해서 꽤 오래전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지지난번이나 뭐 지지난번 됐나 보지 뭐. 그런가? 그렇군요. 보궐 한번 되지 않았나? 전현희가 거기서 아무튼 뭐 3선이라고 합니다. 기사에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이제 전현희나 뭐 강선우 같은 그런 이제 3선 재선들도 지금 이제 가입하려고 지금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이 120명이 넘잖아요. 네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른 의원 모임에는 없는 원외 조직에서
그러니까 보통 의원 모임은 의원들끼리 모이잖아요. 네네. 혁신회의는 단순히 의원 모임이 아닌 거지. 원외 조직까지 같이 굴러가니까 네. 원외 인사들도 들어오니까. 원래 원외로 시작한 조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임 대표 밑에 권역별 공동 대표가 5명이고 상무위원 10명으로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당 안에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그렇죠. 거의 민평령급인데. 옛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전국 조직의 상임위원이 또 1,100명 정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운동권 찌끄레기들 팍팍 긁어 모았나 봐. 그렇죠. 네. 네. 운동권의 이 조직력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임위원이 1,100명이나 되니까 진짜로 이제 개딸들이랑 합쳐버리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미 사실 뭐 이번 총선에서의 경선 결과가 영향력을 이미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총선도 그렇고 지금 전당대회까지 지금 이제 게다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네. 그래서 내년에 막 그 지역 의원들, 네. 그러니까 지자체 의원들로 데뷔시키려고 뭐 난리들 부릴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네. 그 또 자리가 얼마나 많아. 네. 시의원, 도의원, 네. 구의원 막. 엄청 꽂아 되겠지. 네. 그럼 또 이제 또 지방행정은 또 얼마나 또 퇴보할지 여기에 속해 있는 인간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 걱정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국회부터 해가지고 그 지방의회까지 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주당 당원 대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혁신회의 회원이 6명이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혁신회의에서 이제 당내 선거에서 그냥 답정 너라는 거야, 말하자면은. 자기 후보 믿는 거지. 혁신회의 후보 믿는 거지. 그러니까 혁신회의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지역위원장 나오려고 하는 후보가 몇 명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만 밀어준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강의원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제 떨어졌다. 네. 강의원은 다행히. 뭐 이제 다른 이런 이제 그 당내 민주당 내 다른 개파 조직들도 있잖아. 근데서도 이제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제 뭐 밀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토론을 거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애초에 그냥 누구로 낙점해놓고 팍팍 밀어주는 티가 났다는 거야. 그냥 계속 지네 편 미는 거지. 혁신회의, 네. 혁신회의 소속.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김승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네. 경기도당 위원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정말로 이재명 친이 대정이 친이 된가 보다 김승원은. 예, 경기도니까요. 네. 가뜩이나 덩치도 큰데. 네. 강 의원은 이제 민영배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혁신의 소속 초선 의원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정치 지향점을 가진 혁신회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건 문제될 것도 없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정치 지향점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지지잖아. 얘네들은. 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이걸 정치 조직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는 그 서로 짬짬이 하는 사람들끼리야 뭐 정치 지향점이 같다고 치고 네. 나머지는 뭐 다 들러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이재명은 제가 가까운 순대로 뭐 하나씩 자리 주겠다 그런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진짜로 친명 경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 이걸 정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자,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혁신회의 2기 가입 신청서에는 상임위원 1인당 연간 회비를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50만 원도 아니고. 네, 그게 나옵니다. 50만 원 이상으로 책정. 성의껏 내세요 이거지. 예, 성의껏. 네, 금액에 비례합니다 뭐 그런 거지. 가입 문항에는 무슨 은행 계좌로 입금하셨느냐, 입금하셔야 가입이 완료된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슨 뭐 유튜브 멤버십이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입 단계부터 입금 얘기를 꺼내는 정치 조직은 처음 들었다. 그 정치 자금이 비교적 넉넉한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원외 인사에게 돈부터 내라는 것은 의아하다. 네네. 사실 그렇죠. 가입비 여기 가입 돈 좀 많이 뿌리고 좀 활동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공천 기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요 가입 문구 하나만 봐도 가입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정봉주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명팔이 맞잖아. 그렇죠. 이재명한테 충성의 정도를 보여라 뭐 그런 건데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따져 보면은 혁신회의가 이 상임위원들한테 거둔 회비는 최소 5억 5천만 원은 된다. 왜 1,100명이니까 여기다가 50만 원을 곱한 겁니다. 그 이상인 거지. 네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소 5억 5천. 하지만 혁신회의 집행부는 회원에게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냄새가 또 나죠. 이거 많이 네. 보던 행태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뭐 그 계곡본 뭐 이런 거. 계곡분의 시민의 눈 같은 그런 뭐 비슷한 거죠. 그런 네. 소식들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혁신회 관계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계는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김남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회의를 열 때마다 회원에게 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회의에 불참하면 내역을 모를 수 있다. 근데 회계를 왜 세무서 조언을 받지? 회계사 조언을 받아야지. 그러게요. 뭐 어쨌든 세금도 내나? 내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정봉주가 저격한 게 이 조직이라면 사실 그 저격 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명팔이 하지 마라. 지금 얘네들이 지금 대표적인 명팔이 조직인데 이건 뭐 무슨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개신교에서 저기 뭐야 면제부 팔아먹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원래 정치인들은 예. 아플 때 진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쩌리가 됐을 때 진실을 말합니다. 정봉주도 지금 뭔가 빈정이 상하니까 뭔가 정의에 기대어서 옳은 말을. 아까 그 양문석 발언이 참 생각해 보니까 양문석 참 찌질하다 싶은 게 양문석 우리한테 맨날 현피 뜨자 그런 소리 하잖아. 네네. 근데 정봉주는 수치면 사망인 핵주목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형님 그러면서 막 안아드리고 싶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정봉주가 좀 치나봐 진짜로. 양문석이 쫄아서 저런 거 보니까. 뭐 정봉주도 그 놈의 낙곰수 출신에다가 네. 그 낙곰수 분열하고 나서도 네. 어느 정도의 그 끝발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네. 막 김현이랑 최민희도 달려가가지고 막 알랑방구도 끼고 막 그렇죠. 그랬었죠. 네. 예. 참 민주당은 그래서 참 진짜 가면 갈수록 나치가 연상되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는 어차피 이 당이 있을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뭐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이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이거를 당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계속 쳐다보는 것도 정말 네. 못할 일이죠. 근데 못할 일이죠. 아무리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총선 즈음에 이제 세미래가 창당된 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공간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네네. 뭐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필연적이었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야. 네네. 그럼 뭐 나와가지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없잖아. 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기도 하구나 세미래라는 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끔찍해 이 꼬라지를 이렇게 그냥 기사로만 봐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어쨌든 잘 네. 키워 나가야죠. 뭐 지금 그 오늘 다들 지금 이제 녹음이니까 8월 16일 저녁 때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8월 18일 날 일요일 날 그 이제 DJ 사저 관련해 가지고 2시에 이제 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당 차원 집회니까 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월요일에 업로드되니까 뭐 많이들 참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이슈도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이 한번 확 버지랑 세게 때려주고 난 뒤에는 잠잠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좀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날 민주당은 전당대회 날 아닙니까? 8월 18일이. 그래서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이제 앞서서 그 DJ 서고일 날 무슨 저기 뭐 추모식 같은 거 안 하고 뭐 이 전당대회 날짜 겹쳐서 잡은 거 의도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날이 DJ 서고일인 것도 생각을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얘네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그거나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를 재점화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계속 그 가라앉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미 업로드 됐을 때는 뭐 이제 끝난 거지만은 뭐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제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올해 광복절은 정말로 파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뭐 저희 관점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 얘기하자면 방송국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 뭐 광복절을 나비 부인을 틀지를 않나. 아주 오페라도 싫어하고 나비 부인은 더 싫어하거든. 나비 부인 그 스토리 알아요? 아니요. 별거 없어. 저기 일본 여자가 그 미군이랑 눈 맞았는데 그 미군 새끼 알고 봤더니 바람둥이인 거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지차를 다 두는 놈인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미군한테 홀랑 반해가지고 이제 떠난 미군을 다시 기다리면서 이제 아이도 낳았나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미군이 통수를 치니까 결국은 자살한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 되게 찌질해. 그거를 왜 광복절에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딴 거를 이제 광복절에 틀어줘가지고 이제 그 시청자들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가지고 겨우 KBS는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아니 무슨 생각인 거야? 차라리 그냥 예능 재방송이나 하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6월달에 녹음을 해가지고 7월달에 틀렸는데 올림픽에 밀려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라는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방송국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방송을 틀 리도 없고. 아니 차라리 그냥 뭐 작년이나 아니면 2년 3년 전 네. 광복절에 틀었던 거 그냥 아무거나 따와가지고 또 한 번 틀어도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의도를 그대로 생각해버리기엔 너무 좀 섬뜩하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KBS는 굉장히 이제 뭐 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미쳤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도 공교롭게도 광복절 즈음 해가지고 그 안국역이랑 서울역이랑 또 어디냐 아무튼 세 군데 정도 3개 개선과 있는 그 독도 모형. 네네네. 지하철 통로에 이제 그 전시된 독도 모형을 철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 해명하기는 이거 보행자들 부딪힐 수 있어가지고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했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하필 광복절에 왜 하느냐, 광복절 앞두고 왜 하느냐 그렇게 또 이제 원성이 엄청 항의가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거 설치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그거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사고가 나도 몇 번은 났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항의가 엄청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 다시 이제 독도 모형을 재설치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제 얘네들이 안전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원래 통로 가운데 이렇게 모형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벽걸이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벽에 붙이는 이제 3D 모형으로 바꾸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의아해요. 왜 대체 이걸 왜 해야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정부 기조에 따라서 눈치 보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말하자면은 친일 사관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많이 원성을 샀어요. 그 와중에 이제 이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가지고 그 광복절 기념식도 이제 파행이 돼버렸고. 네. 둘로 나뉘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광복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광복절 행사를 열었죠. 네. 자, 이 논란의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네,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이고 지금 현재 신임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임명 딱 됐다는 소식이 나자마자 네. 사실 그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네. 이분 역사 관점에 문제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그거에 예를 든 게 이거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뭐냐? 그러니까는 당연히 일본 국적이다. 당신 우리나라는 없었으니까. 네. 이 얘기를 이제 전하시면서 이 사람 김영석 교수는 이 독립기념관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친일사관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8월 14일에 KBS에서 정리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기사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복회에서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권 행사를 방해받은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원년이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시작된 것이고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된 것이다. 그 이제 군정이 미군정이 끝나는 그 네. 해에 이제 그 해에 비로소 이제 건국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헌법도 그때는 이제 네. 제헌이 되고 네.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이제 이런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 게 건국절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거 아닌가.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석 이제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8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절 재청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고 있고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논란의 시작입니다. 네. 논란의 시작이고 이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양력을 보면은 건국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해서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1983년 단국대학교에서 서북지방의 3.1운동이라는 네. 논문으로 역사학 석사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1995년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때 이제 학위 논문은 명말의 경세가 네. 서광계 연구. 네.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말기에 그 정치가이자 학자였다고 해요. 이 서광계라는 사람이 네. 네. 이 사람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갑자기 명나라 연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오산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총신대학교 사범학부에서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민족 서로돕기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사무총장, 그 다음에 대북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네, 그 다음에 한민족 복지재단, 네. 이런 것도 만드셔서 사무총장 및 회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안익태 기념재단 네. 연구위원장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대한민국사 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이제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협력처 연구기금 석좌 교수라고 합니다. 돈 모르는 역할인가?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라는 재단의 이사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역사학자로서의 그 발자취가 깊으신 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래저래 뭔가 좀 대외 활동으로 뭔가 좀 자기 바운드를 넓히려고 한 그런 느낌 드네요. 네. 뭔가 좀 다른 욕심이 있어 보이긴 하네, 이력이. 그러니까 뭐 역사보다는 어떤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죠? 네.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뉴라이트 사관이다. 이제 그러니까 뉴라이트 처음에는 뭐 뉴라이트 인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다가 네. 뭐 이제 그건 아니고 뉴라이트랑 활동을 한 거는 또 없었기 때문에 네. 대신 뭐 주장이 뉴라이트와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조금 바뀌었어요. 네. 광복회에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되고 나서 낸 것 같은데, 네.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9가지 안에 걸리면은 뉴라이트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의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 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다섯 번째,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섯 번째, 일제 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일곱 번째,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덟 번째,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이었나? 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아까 그거죠.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이다. 여기에 이제 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처음부터 이제 일찌감치 만들어져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 이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의하겠다 한 거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근데? 광복회 홈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규정짓는다는 게. 그러니까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뉴라이트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사실. 일단 이제 처음 그 문제가 됐던 네. 이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 안타까운 사건이죠. 또 최근 우리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시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도 그 가슴에 네. 새겨져 있는 그 네. 일장기 때문에 네. 참 1등을 하시고도 네.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고 네네. 그때 이제 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어떤 주권을 인정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학술적인 어떤 정의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 안타깝지만 그때 국적이 일본이었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그쪽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 김영석 교수가 그 기자회견 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고 일제가 강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대답을 한 거다. 네. 네, 그때가 이제 그게 그 독립기념관장 이제 뽑으려고 네. 면접하는 데서 나왔다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친일 사관이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다라고 일치시키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좀 이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죠. 그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 그러니까 은연중이라는 것도 이거는 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뭐 이렇게 숨겨서 하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져볼 문제지. 뭐 네. 그 주장하다 보면 야 그건 뉴라이트적인 관점이야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런 말 하면 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독립균형 광복회 이 글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딴 식으로 사람 규정하는 거는 약간의 옛날 그 변희재가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던 네. 광희의 종북이 좀 떠오르는. 뭐 혹은 이거 거의 그 저기 빨갱이 딱지 붙여서 그러니까 빨갱이 딱지 붙이는-거나 낙인 찍기. 네, 낙인 찍기 그런 거죠. 딱 그런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하시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네, 그래서 이 김영석 신임 기념관장이 그 본인의 기자회견 때 본인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그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발행이 2021년인가? 네. 그때 발행이 됐어요. 그게 끝나지 않은 역사 전쟁이라는 책을 네. 그때 이제 발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그 재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은 책을 냈는데 그 이제 책은 당연히 제가 사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그 이제 예스24 가 보니까는 이제 책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와 영토와 국민을 강탈당하였고 국외에 망명 정부를 수립한 상태여서 국가로서 기능할 수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해방이 되고 미 군정기를 거친 후 주권을 이양받게 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말에 동의하면 광복절을 폐지하고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광복절이 곧 건국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49년 9월 국회에서 국경일 제정을 논의할 때 광복절의 개념을 독립기념일로 정한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그때는 독립과 광복, 건국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1948년 건국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성과물이며 새로운 국가 건설은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된 시점이다. 건국의 시작이 이제 임정 수립일이 언제지? 그게 1919년인데 1919년 3.1운동 이후죠. 임정 수립이. 네, 3.1운동 이후일 겁니다. 네. 네. 뭐 요거는 좀 더 뭐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양반도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건국절 논란이 있을 때 그 이승만 정부 때에서 왜 그 회보라 그러나 연보라 그러나 네, 그 정부 네, 네. 할 때 이제 임정 수립일로부터 해가지고 네. 뭐 몇 년 그렇죠. 몇 년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그거랑도 어떻게 보면 맥이 다 맥이 있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트위터에서도 어느 분이 이제 그 저쪽 지금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쪽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국절에 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니들이 이승만 내세우는데 정작 이승만도 그 48년에 45년을 건국의 해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그 회보를 그렇죠.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봤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을 시작했다고 나라 만들기 시작한 날을 건국절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건국절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고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이 양반 얘기하는 것도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기 때문에 네네. 따져봐야 될 사실들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누구 말이 옳다라고 규정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주장 자체를 그냥 무조건 배척할 건 아니다. 한번 들어는 보자. 따져는 보자. 그렇게 할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는 주장은 그겁니다. 건국절이 그러니까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뉴라이트에서 말하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건국절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지 국부가 이승만이 되거든. 예. 예. 근데 그거랑 하등 연결점이 없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의 주장은. 네. 그냥 현행 이대로 가면 된다. 네. 이거에 가깝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장하면서 본인은 건국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건국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책을 발간을 했을 때 나왔던 기사의 일부인데 그 뉴시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광복절은 77주년이 아닌 74주년. 네, 그럼 이건 제목인데 네. 김영석 끝나야 할 역사 전쟁.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의 일부를 보면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주목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건국 60주년과 건국절 제정 시도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염두에 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건국 100년 규정 등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어느 이렇게 좀 한쪽에 진영을 꾸려가지고 쏠려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런 거였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친일파로 이제 규정된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 복권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내가 독립기념관장직을 하면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죠. 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안익태나 백선엽 같은 사람인데 근데 안익태는 좀 그런 게 이 양반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책에 소개된 또 인물에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뭐 김환란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동아일보를 창간한 그 인촌 김성수라던가 네. 네. 뭐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이 책에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박정희도 있고 박정희도 과연 뭐 그런 거죠. 정말 간도 토벌 때를 그 만주에서 했냐.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을 했냐. 칼 차고 다녔냐 뭐 그런 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네. 이보다 좀 한 2, 3년 앞선 2018년에 네.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광주 그날의 진실입니다. 네. 여기 이제 출판사 리뷰에서 따왔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자는 5.18 당시 군경 보고서와 상황일지 원본, 군법회의 판결문 등의 1차 사료와 당시 참여자의 증언을 전두환, 지만원, 김대령 등이 제기한 대표적 의혹들과 하나하나 대조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 개입설의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광주와 관련된 미스터리들은 대부분 항쟁 이후 군부 측에서 광주 시민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목적으로 행한 문서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 이 5.18에 대해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면은 역시 그런 겁니다. 좀 이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약간 좀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화와 화합을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새로 끌어올린 인물이 있는데 이제 문용동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그 5.18 당시에 네. 그 시민군에 속해 있었고 네. 그 당시 이제 시민군이 그 폭약이랑 뭐 총알 이런 무기들을 네. 압수를 했었어요. 네. 해가지고 그 전남도청 지하에다가 네. 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양이 상당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폭발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량의 폭약에 뇌관을 제거하고 네. 무기고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무기고를 지키시다가 이제 계엄군에 의해 네.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용동님에 대해서 계엄군 측에서는 돈으로 매수한 부하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했다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써먹었고 시민 측에서는 또 계엄군과 내통해서 폭약의 뇌관을 제거한 프락치 이렇게 한동안 규정이 네. 됐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광주 시민을 보호한 평화주의자로 재평가됐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을 이 광주 그날의 진실이라는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근간은 이 뭐 지만원 등이 네. 항상 얘기했던 뭐 북한 개입설 네.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거짓말인지 네. 날조된 것인지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네. 문용동님을 이렇게 네. 끌어올리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남긴 책은 딱 이 두 권입니다. 네. 네. 한국사에 대해서 남긴 책은. 네,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신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뭐 한나라당이라던가 아니면 새누리당 그 뭔가 그 군사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역사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네. 인물인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일단은 이분이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음표 찍을만 합니다. 네, 이런 네. 걸로 볼 때. 그렇지만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자격이 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쟁점을 떠나서 한번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는 게 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보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하려고 하는 게 네. 이런 거예요. 역사 통합. 네. 그다음에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좀 벗어난 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자꾸 유도하는 역사 갈라치기를 멈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시려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거는 사실 독립기념관장직이라는 자리보다는
원래 본인의 전공 역사학자로서의 위치가 그렇죠. 더 잘 맞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직이라는 거는 네. 그 독립운동을 계속 이제 숨겨진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내용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친일했던 사람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에 네. 대해서 재평가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역사학적으로 다퉈볼 만하죠. 지금 이제 이게 좀 껄끄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경우에 그걸 과연 공신력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저는 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편찬한 인사들이 과연 중립적인 인사들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분명히 이승만 정부부터 해가지고 막 특히 이제 박정희 전두환까지 넘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정치권에서 친일사를 상당히 왜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제대로 단죄되거나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묻혀버리고 과거를 세탁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이러는 게 어쩌면 뭐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게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로 편찬된 걸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편찬이 되든지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그걸 토대로 뭔가를 규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이 책이 과연 그런 중립적인 시각 위에서 쓰여졌는가라는 거에 저는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립적이진 않거든요. 쏠려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족문제연구소잖아요. 그렇죠.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곳이 네. 이제 그러니까 어느 큰 주장을 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친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런 책을 내놓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거기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주장도 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사실이다. 이게 객관적 진실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네. 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게 이제 좀 교활한 말일 수 있는데 한홍구 씨도 이재명 지지자잖아요. 아, 네, 네. 뭐 좀 네. 좀 비겁하다고 할 수는 있죠. 네. 이재명 지지하니까 못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사실 온당하진 않습니다. 온당하진 않습니다. 온당하지 네.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거고 이게 근데 어느 틈에 우리는 거의 국사책 마냥 그렇죠. 네. 당연히 여기 실려 있으면 다 친일파다.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네. 우리 머릿속에. 거기서는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앞서 이제 그 광복회 이 9개 이거 9개명 이것만 하면 무조건 뉴라이트라고 말하는 거. 네,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진짜로 저는 이거는 많이 진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그래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광복회에 가서 이렇게 따지고 싶다니까 이딴 소리 하는 사람 파시스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규정짓는 게 파시즘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당신들 숫골이냐고. 극우냐고 당신들. 진짜 극우냐고 당신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짓냐고. 사실 뭐 민족주의라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질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내놨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고 네. 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지나치게 경도된 면이 있는 네, 거죠. 네. 감정적이시고 뭔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통일기념관장 그분 누굽니까 막 사이다 발언 하시던 분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저는 사실 그런 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독립기념관이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 민주진보 진영이나 그쪽 지지자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 모두를 위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 발언이 우리가 듣기에 속 시원했다고 네.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저렇게까지 지금 날뛰고 그러는 게 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상황이 되기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특히 대일 외교에 있어서 그렇죠. 그 심각하죠. 보여주는 이상한 그 진짜 친일 딱지 붙기 딱 좋은 네.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영석 교수가 유탄 맞은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경도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독립기념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독립기념관장직을 굳이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쿨하게 사퇴하심이 네. 쿨한 건 아니지 이게 사퇴하시는 게 오히려 네. 더 낫지 않나. 하지만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지금 버티고 없다고 있잖아요. 하셨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잘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이력을 따져보면은 좀 그 어떤 그 중립적인 사관이 필요하다 그런 걸 세우고 싶다라고 이제 자기 저서에서 밝히긴 했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긴 해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몸은 좀 따라 놀고 있는 것 같다. 뭐 정치 욕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 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이 양반의 주장을 다 그렇게 온당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좀 껄끄러운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하지만 다만 그동안에 뱉었던 말들을 그냥 단순히 뉴라이트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딱지 붙여가지고 저 죽일 놈으로 만들 일이냐 라는 거에 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어그로를 너무 계속 끌어왔었고 네. 특히 일본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줬잖아요. 몇 년간. 네. 뭐 지금 뭐 독도 지우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격법이 쌓인 와중에 제가 보기에도 이 양반이 유탄을 맞은 거다 대신 그런 느낌을 좀 그리고 받습니다. 상당히 소모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 쪽으로 그냥 모든 화살이 쏠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슈가. 사실 뭐 좁히려면 윤석열을 좁혀야 돼. 윤석열을 좁혀야 마땅한 거 아니야? 이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도.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 예전에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하려고 그렇죠. 했던 그런 네. 일련의 무리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욕을 먹어도 계속 더 먹어야 되는데 이분이 완전 그 대표자인 것 마냥 이렇게 화살을 맞는 게 온당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렇게 좀 화살 좀 맞아가지고 자기 몸집 더 키운 다음에 이걸 이력으로 해서 국힘 공천 받을 것 같은데 결국 사퇴하고. 그러면 아주 우스워지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아무튼 여러모로 좀 너무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기류들이 너무 많다.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런 느낌 받습니다. 하나만 불씨 살짝만 당겨주면 확 붙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네.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거는. 또 웃긴 거는 민주당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야. 음. 그냥 상황이 그 광복 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확 그렇죠. 번진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이종청 광복회장님 사실 뭐 윤석열이랑 친하다고 친분도 많이 자랑하고 다니셨던데 사석에서 저도 그런 얘기 좀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뭐 그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좀 그 체급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그런 느낌은 저도 좀 받습니다. 일단 그 건국절이 네. 뭐 또 막 그쪽 진영 어딘가에서 막 네. 누가 이렇게 군부를 떼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네, 네. 광복 회장님 귀에 들어가는 그렇죠. 모양이고. 근데 이제 그 유탄을 이 독립기념관장이 맞아버린 거지. 어쩌면 약간 엄하게 맞아버린 거지. 그러니까요. 좀 더 정부 쪽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전 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예, 뜨거운 감자인데 이 역사 전쟁이라는 거는 이것도 좀 진영화돼 있거든요. 많이 진영화돼 예,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씩은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네. 네, 이렇게 그냥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